오늘 나오신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SBS의 우상우 논설위원,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오늘 자주 뵀습니다만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는 다 처음 뵀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네요. 예. 네. 안 불러주셔서. 김준영 의원이 어제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참 한참 많이 했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 때 많이 김준영 교수님 얘기했었는데, 자, 우상호 위원도 주영진의 뉴스 입격은 첫 출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어제 마쳤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상하이 아직 지금 도착 전인데요. 예, 오후 늦게 상하이로 와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났고, 중국 입법부 수장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어제부터 중국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까지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점심은 또 총리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점심 식사를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보세요? 박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 측이 상당히 신경 써서 예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공항 접견부터 시작해서 또 이게 그 에이펙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느 나라보다도 또 환대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상호 의원, 어제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흔히 정상회담하고 나면 뭐 공동 성명 발표한다, 합의문 발표된다, 이런 걸 원래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썼는데 어제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동 선언문은 나오지 않았고요. 외교부의 발표문,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이 있었는데 두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그리고 행사 내용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돼 있었지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에 또 내용상에 좀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아주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간단한 발표문만 내놨고,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닥 그렇게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한한령 같은 경우도 우리 위성락 실장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위성락 실장은 자세히 설명했는데 중국에서는 거의 중국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특히 이제 북한 관련 얘기들은 중국 언론에서는 아예 실지를 않았습니다. 예. 김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어떤 발표에 있어서의 차이. 이게 정말 한중 정상은 뭔가 1시간 반 동안 약속 시간을 30분 넘겨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 발표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완전한 합의가 되면 합의문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런 각자 발표하고 각자 해석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한중 간에 분명히 이견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합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걸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거고 한국은 이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얘기를 사실 나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최근에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주도하고요. 보시면 정상회담 무수하게 일어나는데 합의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하고도 팩트 시트를 했지 합의문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는 그 합의문에 자기가 구속되기 싫기 때문에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중이 지금까지 지금 정상궤도, 그다음에 완전 복원, 이게 이제 한중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동안에 끌끌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윤석열 3년 동안 한중 관계 거의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를 잡는 게 중요하지, 여기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실천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저는 경로를 선택했다고 보는 게 14개 MOU가 나왔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어떤 의미에서의 공동성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어떤 거는 많이 나갈 수 있고 어떤 거는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눠놔서 이거를 실천 위주로 가져갔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각국이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중국은 명분을 우선시했고요. 우리나라는 실리를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발표들 보면 한중 관계 보고는 양국이 똑같이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수산물에 대한 전면
그 수입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런 중국 스타일에서 늘 게 맞는가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 외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감한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했고 저희는 요구했을 겁니다. 누가 왔으면 좋겠다. 그 공항에 영접을 그럴 때부터 보면 과학기술부장이 왔어요. 장관급이. 예, 그래서 이례적이라면서요. 외교부에서의 상무부부장이나 또는 뭐 관계된 사람들이 왔었는데 아예 과학기술 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겠지만 저쪽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향으로 맞춰가려고 했던 게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중국은 어떤 명분을 얻고 우리는 어떤 실리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매번 듣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또 CCTV 사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지한다까지는 표현 안 하지만 늘 원래 그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협의 문을 보면 거기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쓴 거고요. 그거는 일관성 있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 미국과 중국이 대결 중이고 또 중국 일본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이 그래도 적어도 중국 편에 쓴다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큰 것들을 쓰고 싶어 했고 저희는 하나하나 지금 경제가 중요하니까 이 경제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한한령 해제라든가 뭐 서해 구조물 문제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민들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도 설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한령은 자기네들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거는 뭐 점진적 개방이라는 얘기를 다 했고요. 관계보고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우리 김준영 의원님하고도 전승절 때 갔을 때 한결같이 그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문화 교류를 하면서도 오픈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 체제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해보고 싶었고 서해 구조 문제는 저희가 그 실무진들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외교부 차원에서 계속 제기했던 거고 그걸 정상회담에서 꺼내놨다 의제로 이거 자체가 우리는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아까 우리 김원기 교수님 말씀에 이거 제가 뭐 약간 다르게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해서 예민한 문제 다 드러나와서 부딪혀서 합의를 못한 이런 과정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위기가 이 부분은 실천 때 하자라는 분위기에서 공동성명이 안 나온 것이지 예민한 걸 우리 거는 우리가 제기하고 또 중국은 중국이 예민한 걸 제기하고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둘이가 격론을 해서 뭘 합의문을 만들어낼 필요가 이번에는 아니었다는 것이요.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의 뭐 첫걸음 그렇죠. 뭐 이 정도 의미 부여. 근데 교수님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이제 뭐 나중에 브리핑도 다 자세히 보셨겠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발표도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담은 서로 간에 필요로 해서 사실은 쉽지 않은 회담인데 급히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서로 그 협력의 필요성 그다음에 서로 관계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줄 상호 간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합의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한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중 전략 경쟁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양측은 할 얘기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합의를 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의 필요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서로 문화라든가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한중 관계 기초를 다져 나간다는 데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트랙이 되는 거죠. 외교안보는 서로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거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협력하려는 그 상호 간의 노력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이제 한 그 합의문에 담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상호 간에 충분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서로 간에 할 얘기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또 전문가는 보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 오늘 언론에도 다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진핑 주석은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봐 주시죠. 친구는 만날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만날수록 친해진다고 합니다.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자주 방문하고 자주 왕래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는 동시 통역사의 목소리로 여러분 들으셨는데 말이죠. 이 부분이 우상호 의원, 네, 이 부분이 오늘 아마 언론도 제일 주목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시진핑 주석,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네. 지금 언론의 분석이나 뭐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썼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맥락상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과거 항일, 그러니까 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한국과 중국이 같이 일본에 대항하는 시절 그 얘기 끝에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역사에 어떤 편이 옳았는지를 서로 알고 같이 지내는 거다,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대만 유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립 상황에서 어디가 역사적으로 옳으냐, 과거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여전히 한국은 우리 중국하고 같은 편에 서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암시를 준 거 아니냐라고 우리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저 맥락상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요. 자, 언론의 분석을 들으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진핑 주석이 이 이야기는 양 정상은 이 정상회담 할 때 이 모두 발언 다 준비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돼서 저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미중 전략 경쟁의 이 상황을 봐라. 미국은 오히려 역사에서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자유주의와 소위 말하는 이 다변주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오히려 일방주의라든가 보호주의라든가 자기의 국가이익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이게 무슨 역사의 진보냐. 이건 역사의 후퇴고 우리처럼 그 다양성과 다자주의와 개방성을 이제 주장하면서 유엔 헌장을 중시하고 이게 바로 역사의 흐름의 어떤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고 한국이 용기를 내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같이 나아가자라고 사실은 제안하는 건데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얘기죠. 한국이 미국과 혈맹, 동맹인 거 잘 알고 있는데 자, 지금의 미국을 봐라. 과연 한국이 지금까지 독립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미국과 잘 지내온 그 관계와 지금의 미국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을 감안한다면 과연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오래된 이웃인 중국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느냐. 뭐 양자택일까지도 요구한다는. 근데 이걸 보시면 2013년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하고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을 때 기억나시죠? 한국이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거 경고식으로 거의 매우 무리하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벌써 보수 신문이 이제 그때와처럼 지금 똑같이 던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원래 지금 하기 전에 중국이 요구했던 거는 뭐냐면 같이 영토 문제를 건드리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동조하고 같이 비판하자는 게 중국의 요구였는데요. 우린 또 지금 대통령 돌아와서 1월 중반에 지금 다카이치와 만납니다. 그리고 한미일 관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중 전략 경쟁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향후에 한미일이나 또는 한중이 일본을 상대하기보다는 항일 역사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일 역사가 있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원하는 만큼은 나가지 않되
중국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타협점을 제시한 거라. 오히려 그거를 서로가 지금 변죽을 때리면서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거였는데 전 잘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 말씀은 시진핑 주석은 교수님의 분석한 의도에 맞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을 잘했다. 자, 박정우 의원은 그 시진핑 주석의 발언 그 의도 어떻게 보세요?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 에이펙 올 때부터 그 항일에 대한 같이 공동으로 했던 거 아니냐, 일본에 대한 겨냥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고, 또 이것이 우리 김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일본에 대한 것들도 있다. 근데 결국은 대답을 잘하신 것은 진정한 평화 구축 그리고 경제적 협력 이렇게 쓱 넘어가셨어요. 이거 직접적인 화답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문제죠. 이게 또 어디가 맞고 잘못됐다가 아니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갔을 때도 딩샤샹 부총리가 실사구시에 대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형 외교를 물어봐요. 우리한테 실형 외교가 뭡니까? 실형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실형 외교는 뭐예요? 그래서 실형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외교를 하는 거 아니겠냐.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지. 이랬더니 조금 약한데 이러면서 지네들이 실사구시를 얘기하더라고요. 실사구시는 우리 실학 사실을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이거를 좀 확대한 거라 보는 거고 김원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이렇게 퇴보되거나 이렇게 자기네들을 보는데 어느 편에 있을 거야 이렇게 사실은 얘기한 거지만 그거는 명분과 외교를 지금 더 중요시해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일부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즉답을 안 하신 건 잘하셨다 이렇게. 지금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는 실사구시 올바름 외교에 있어서도 올바름 만나는 다른 나라 정상을 향해서도 이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특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 이건 결코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마음속에는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 그때부터도 상당한 논쟁이었고 토론거리였는데 미국과 중국, 미국에 맞서는 이른바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 그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 외교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 많은 국민들이 고개는 끄덕일 텐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진짜로 실용 외교가 양 강대국이 지금 막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실용 외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 외교라든가 혹은 균형 외교라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그런 외교도 사실은 실용 외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자신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사실은 훨씬 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기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훨씬 보수화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 외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이제 보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외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이 미싱 링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히 사실은 이렇게 연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분명한 메시지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중 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안보적으로 어렵더라도 경제적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강화해서 보다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바람라인이 아니었나.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중 정상이 만났는데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만났다. 이거는 한국과 중국 정상 모두 시급히 다시 만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 때는 시진핑 주석 방한 초청한다 말만 있었지 결국 성사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한중 정상회담도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3월 4일, 5일 해서 정협과 전인대 양회가 열립니다. 중국. 예, 그럼 2월에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설이 있기 때문에 설 때는 뭐 일할 수가 없는 거니까 시간이 지금밖에 없고요. 결정적으로는 4월에 미중 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하고 있는 예,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계는 좀 미리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급하게 연 것 같습니다. 예.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원래는 사실 지난번에 에이펙 왔을 때도 중국하고 먼저 서울에서 국빈을 하려고 하다 조금 신라 호텔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게 그게 예.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12월 말에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 중간에 일본이 끼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쪽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일본 먼저 하면 한중 정상회담 없다. 이 정도로 예민하거든요. 예. 그 정상이 중요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또 이례적으로 사실 연초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새해 예. 벽두부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하는 거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아까 일본과의 한일 회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아까 우리 편에서 나는 예. 바이든하고의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한미 동맹의 특수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한다. 한국을 감히 중국 쪽으로 끌어내린다는 거는 장기적인 목적은 뭐라도 지금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이 적어도 중립 또는 어떤 이슈에 있어서 대만 이슈나 이런 이슈에서 자율성을 좀 발휘해 달라. 근데 아직 못 믿겠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는 안 하고 지켜보는 거지만 그런 데 대한 희망을 좀 피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 거는 우상호 의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야기는 됐는데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합의가 된 부분은 전혀 없어서 그런 건지 위성락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네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제시를 했고요. 특히 중국이 이 대북 대화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분명히 했고요.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 정도의 그 원칙 정도만 표시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건설 그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창조적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전에 없던 걸 뭐 새로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우리도 모색을 해보겠다 정도의 의사표시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참 어려운 게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과의 관계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뭐 최대 교역국이 이미 중국이 된 지는 오래된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보면 한국은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수립된 이후에는 미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쭉 유지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이 보면은 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제 중국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 북한이 좀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면 중국이 야 니네 좀 대화 좀 해 하면은 북한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는 건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 믿지 말라고 뭐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우리가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와 같은 건지 좀 달라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다르죠. 이제 러시아가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늘 이제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의 줄타기를 했었는데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 북한 압박을 좀 했잖아요. 최소한의 석유를 보내주고 뭐 식량 보내줄 정도지 막 경제를 부흥시킬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돌파구를 러시아를 통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전승절 때 김정은이 온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넓혀달라는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러시아와 한국이 좀 가까워져야지만 중국과 북한도 좀 더 가까워질 수가 더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또 확실하게 다른 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고난의 행군이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랑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핵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도 있지만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꼭 중국한테의 옛날처럼의 그런 관계는 좀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제 상하이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상하이를 가면 아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당연히 또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함께 만났을 때 오늘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된 또 방송 뉴스에 많이 나간 장면이 하나 있죠. 그 셀카 찍는 그 사진. 이거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밟지 마시고.摄影技术不错。 촬영을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선물로 감사합니다. 再见再见。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金先生，再见。谢谢你的 이재명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고안됐다고 봐요. 아 이건 미리. 지난번에 그 장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샤오미 가지고 농담을 던졌는데 네. 이거 보안 잘 됩니까? 보안 잘 됩니까 했을 때 그 예민하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잘 받았고 그게 두 사람 사실 포커페이스잖아요. 이 시진핑이 그때 이 입을 열고 웃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주석이 잘 안 웃는다면서요. 잘 안 웃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서 좋았던 기걸 꺼내기 위한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의도한 거라고 봐요. 사실 그때 아찔했죠. 그래서 어떻게 통신 보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그 한국민들이 예민한 문제인데 근데 놀란 것은 시진핑 주석이 백도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후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농담으로 받아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전을 잘 만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저 여유가 있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그 중국말로 시엔쭈어펑이요 라누쭈어성이 그래서 먼저 친구가 되고 나중에 사업 얘기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표정에 대한 정치 이런 것 관시 늘 관시 그런.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중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도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좀 보고 특히나 샤오미 폰으로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 주석께서 그 한국과 현재 협력적인 관계 그리고 적어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잘 그 인식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벽두에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고 중국 측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성의를 발휘한 거거든요. 현재 중국 권력 서열의 1, 2, 3위를 차례로 만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가서 만날 천진이라는 이제 상해시 당서기가 사실은 만약 시진핑이 빠르게 2027년에 물러난다면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권력과 또 만나게 해주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배려입니다. 네. 지방정부를 한 군데씩 가게 돼 있어요. 보통 관례로 보면. 그런데 뭐 시안을 갈 수도 있고 광주를 갈 수도 있고 뭐 동북 삼성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AI 그러면은 또 뭐 시안인가요? 그쪽이 요즘 뭐 엄청 발달했다는 반도체 항조 쪽이 이제 그런데 자율주행이 그런데 상해가 어쨌든 간에 제2의 도시고 그 성 중에 제일 중요한 데를 그 안배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이 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누구나 다 거기나 또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입니다. 저도 거기 갔을 때 좀 마음이 숙연해졌던 그 느낌이 있고요.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그 전에 못 찍게 하기 전에 좀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서 얼마나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물론 그걸 여기 와서 어디다가 뭐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만 상하이 청사 가면 또 이재명 대통령 아마 틀림없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향해서 또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싶고요. 김진애 의원님 바쁘시니까 자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뭐 끌고 온 거죠. 끌고 와서 이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요즘 파포라고 하나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보고 이거 그리고 저 사진의 배경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그 김해 공항
그 시진핑 주석하고 아마 여기서 미중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김해공항입니다. 김해공항. 배경은 맞는데. 필름 또 김해공항 배경으로 이 파퍼 이건 저희가 영어를 그대로 옮기긴 뭐한데 뜻은 어떤 뜻인가요? 까불면 다친답니다. 까불면 다친다. 네, 까불면 죽는다. 그냥 한 건데. 근데 이걸 또 뭐 마두로를 잡아가듯이 한국도 까불면 이재명 대통령을 한데 이렇게 보수에서 또 해석을 해요. 여기 김해공항 빼가지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충격적인 것은 이 백악관에서 욕설이 섞인 이거를 그냥 공식적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게 엄청난 거.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거의 첫 번째 미국의 그 무법적인 침략을 얘기했던 부시 아들 부시도 그 유엔 결의안이 날 때까지 8개월 기다립니다. 결국은 침략하지만 그래도 뭔가 명분을 갖추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욕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예, 바로 이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겨냥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지점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미국은 자기들이 잘한 것보다 미국보다 더 나쁜 나라에서 반사 이익을 받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중국은요. 미국의 행동에 의해서 중국이 올바르게 보이는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그만큼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베네수엘라 사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한 게 우상호 의원? 네. 베네수엘라 정부를 정상화하는 것보다 선거를 다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석유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다. 네. 노골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그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석유 확보였다는 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마약 퇴치를 내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설명은 합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는 그냥 오로지 석유거든요. 예컨대 로드리게스 부통령 베네수엘라 매장량이 사우디보다 더 많다고. 전 세계 1위고 세계 17% 세계 전체 매장량의 17%. 와. 그런데 정작 생산량은 1% 못 미치고요. 세계 1%입니다. 네,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미국이 그 차기 통치자로 지금 인정하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로드리게스가 부통령하면서 재정장관까지 하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끌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차도 같이 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거 지지 못 받을 거야라고 평가절하해버리고 로드리게스를 픽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마차도가 아직 귀국을 안 했던 모양이던데 지금 이제 돌아가겠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마차도가 아니라 로드리게스 부통령이었다. 뭐 그렇게 이런 가고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대목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은 1%, 매장량은 17%.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라는 점. 8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원 외교하는 거죠. 자원 전쟁. 또 그것 말고도 히토류가 10위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장 고통받는 게 석유는 미국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히토류가 없어서 지금 중국한테 한 대 얻어맞았는데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을 석유는 당장에 대한 이익이지만 뒤에 또 히토류라는 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뒷배경은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4월에 만나는데 이런 이 국제법적으로도 사실은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한 배경에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 저는 여기서 약간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의 영향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건드리면서 미중 패권이 더 격돌하고 갈등이 심화된다.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저는 지금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왜냐? 지금 미국이 열어놓은 팬도라의 박스가 이제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미주 대륙 바깥에서
미국의 여유가 줄어들고요. 세력권이 줄어들고. 이른바 돈노주의. 그렇죠. 돈노주의고 NSS 그 국가안보 전략에서 그걸 확인했고요. 지금 러시아도 저렇게 비판하지만 생각보다 강도가 약하고요. 러시아도 화장실에 가서 웃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이는 좋고 이제 당연히 그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중국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오일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해주겠다. 우린 사이가 좋다. 내년 4월에 걱정 없다.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오히려 철저하게 이거는 우리는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미국과 대결할 정도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오히려 물밑에서의 서로가 통하는 일종의 짬짬이가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더 이 모골이 소연해지는 게 이게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강대국은 저렇게 하나의 주권 국가를 자국 군대를 보내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그럼 그 나라는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겉으로는 강력하게 비난하는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아서는 속으로 웃고 있다. 야 정말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는데요. 김진영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먼저 일어나셔야 된다고 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진영 의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 이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이야기도 혹시 오고 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우리가 추론의 영역인데 이거는 브리핑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말이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최고 지도자의 그 언급들은 사전에 다 잘 준비된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진핑도 그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데 대신 아까 올바른 역사의 그 편에 서라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김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는 세계 질서는 그 강대국들이 이제 서로 그 타협과 교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제 확보하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번에 NSS에서도 나왔듯이 미국 본토와 미주 대륙 네, 거기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가장 집중해야 될 영역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러시아는 그 동구라든가 그 우크라이나라든가 여기에 이제 그 자신의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동아시아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대만이 들어가 있고 나쁘지 않은 셈법인 거죠. 그런데 저기 트럼프로서는 좋은 게 중국의 가장 중요한 그 원유 그 수출국을 제압함으로써 사실은 중국의 그 경제 단가를 대폭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알게 모르게 그 나비 효과를 가져와서 중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럼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강대국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당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싸게 그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셰일가스가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그 소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베네수엘라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입국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를 이제 만약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 중국은 그 부족분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결국은 러시아하고 교섭해야 되고 사실 중국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단가는 더 올라갈 거고 사우디에서 가져와야 되고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트럼프로서는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미국을 압박했듯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도와줄까 뭐 예를 들면. 이번 4월에 만나서 이제 도와줄까? 히토류 가지고 장난치지 마. 나도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저 석유가 엄청 좋아질 거야.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정제도 잘하고 그러면은 그동안 저 수입했던 베네수엘라 석유하고는 완전히 품질이 달라져. 뭐 이러면서 중국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게 그 1대1로를 세계 150여 개국과 이제 그 서로 그 협의를 맺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가장 중요한 남미 지역의 교두보예요. 그리고 남미 쪽을 향해서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딱 찍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신의
마치 목덜미를 잡힌 것처럼 대단히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일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반격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는 거죠. 교수님 말씀에 뭐 저절로 귀가 번쩍 뜨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격적인 체포 이런 다목적 포석이 있었다.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박 의원님 평가. 최근에 중국의 외교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대한 자원 외교 또 외교 관계 또 경제 지원 이런 걸 통해서의 지지세를 확보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들은 정보로는 네. 전 세계에 대한 외교관들을 대사급들을 다 불러서 중남미나 아프리카처럼의 그런 데보다는 중국 이웃들 국가들 여기를 좀 더 중요시하겠다. 물론 이것이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의 이제 미중 경쟁이 있다 보니까 더 먼 나라보다는 가까운 나라를 중시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바꾼 점이 있는데 그런 데서의 허점을 찔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옛날에도 보면 얄치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정상들 강대국끼리의 협상을 통해서 나눠 먹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외교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필요한데 제가 일례로 네.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생산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을 해서 그쪽에 동북부 쪽이죠. 러시아의 동북부 쪽에 그러니까 제재를 받았다 이 말씀. 제재를 했는데 미국은 제재를 한 이후에 투자를 10배 더 했고요. 통계를 보니까 일본 4배를 더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 상황에서 투자를 뺐어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사할린 반도로부터 해서 쭉 해악선 에너지에 많이 개발되고 그랬을 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의 겉과 뒤가 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당시 미국은 바이든 정부였죠. 상당히 국제사회가 강하게 규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게 미국 대통령이다. 나는 푸틴하고 언제든지 통화 가능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보면은 정말 빈번하게 미국을 가서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말을 하고 가서 만나고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좀 무서운 일인 것 같다. 한때는 미국이 강력하게 규탄한 나라였는데 지금 미국이 그 상황에서 중재하고 휴전을 중재하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상황에서 뭔가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이재명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러시아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까지 지금 확장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께서 북극 항로 이것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또 북극에 가보니까 에너지 개발을 엄청 하고 있고 지금 아마도 중국이 김준영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걸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북방 항로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 전 세계 패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를 비롯해서 땅 내놔라 우리가 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덴마크는 좀 반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민은 있지만 또 러시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안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너무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푸틴에게 우리도 굉장히 한국을 중시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 갔을 때 봐도 굉장히 웃으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국이 이제 진출해 있는 130개 기업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북방 포럼을 갔을 때 그때도 한국과의 관계를 좀 잘 가져가고 싶어하고 그 기업인들도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개발도 중요한데 그 북극 항로가 열리면 LNG 쉐빙선뿐만 아니라 플랜트 산업 또는 도시 개발 스마트 시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한국이 좀 하는 게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
우리도 실익을 경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또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정부가 부담스러우면 민간 기업들이 먼저 갈 수 있는 거죠. 예. 이 말씀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상욱 위원도 지금 베이징 특파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중국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또 평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건데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요. 예? 제가 중국 특파원한 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때는 상당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았고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품고 있고 어찌 보면 살짝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때는 한류가 또 중국에 한류가 예.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한한령이 없이 한국의 드라마들이 막 엄청난 인기를 받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뭐 예컨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들도 한국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온 특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합니다. 거기도 혐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우리의 혐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좀 반발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의식도 있고요. 이제는 좀 한국이 약간 깔보는 그런 그 시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예전 역사로 또 돌아가는 듯한 느낌. 네, 니네는 우리 속국이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지가 좀 고민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이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자는 대통령 말씀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야 되고 아직도 서로 간에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싫어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느낌들은 있어요. 그래서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옛날에 대륙 깔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자신감은 있다 정도지 우리를 깔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저기 그 좀 더 그 길게 보면 확실히 중국은 그 역사적으로 그 문명적으로 자신들은 대국이고 세계 중심이었죠. 네, 세계 중심이고 이게 한국은 소국이다. 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문제점은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중국이 과연 미국을 대체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국은 그 위계적인 어떤 그런 질서 외에 다른 걸 시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 제시했던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질서보다 더 나은 질서라는 것을 외부 국가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게 아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소 냉전 속에서도 서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그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상호 취약성을 전제로 해서 그 미소 관계를 그러니까 서로 그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를 없애버리는 ABM 트리티 같은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군사, 외교, 그다음에 경제 모든 방면에서 거의 완벽한 구조로 자기 완결적인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게 새로운 질서가 기존에 너희가 했던 그 위계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어떤 질서를 과연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아직 중국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뭐 소설이나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외교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어딘가에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고 박지원 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하시라 눈물로 호소한다. 정청래 대표도 결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리심판원에 지금 제소가 돼 있어요. 12일에 열린다고 하죠. 지도부가 빨리 그 제소를 했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뭐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여러 사람들이 제명은 당할지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갔다 무죄를 증명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정치를 더하는 것보다도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일이니까 소명을 하고 그 소명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지금 의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의 나머지 의혹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공천 헌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카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박지원 의원처럼 12일까지 너무 길다. 정청래 대표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탈당 안 하면 탈당시키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 그 윤리심판원이 공식 기구잖아요. 거기에 제소시켜놓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민주주의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재판 과정도 그렇지만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그 재판의 역할 아니겠어요. 윤리심판원이 있고 다만 이것에 대한 문제들은 윤리심판원이 조사하고 나면 빨리 그 내용을 듣고 당에서는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교수님 말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